안녕하십니까. 이무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약간 좀 이질적인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질적인 게 때로는 불편하긴 하지만 어떤 새로운 통찰을 주는데 가끔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저런 얘기가 있구나, 이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율곡 이 선생에 대해서 좀 이 얘기 저 얘기를 귀동냥을 좀 하고 있는데요. 가끔 이황 선생이랑 율곡 이 선생이랑 누가 더 훌륭하지? 뭐 이제 이런 거 혼자 상상을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 꺼내놓고 5,000원이니까 이쪽이 더 센 건가 이렇게. 예,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인데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공공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세상이 너무 돈을 밝히니까.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자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세상이 이렇게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대로 사는 게 천국 같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이 점점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개념이나 용어는 없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하게 된 개념이 공공성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직업이 행정학 쪽 교수니까 공공성을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직 가치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제시하는 제목은 공직 가치의 토대로서 공공성,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은 공공성은 공직 가치의 토대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직 가치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것,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공직 가치의 토대이자 지향으로서 공공성, 뭐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제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일단 그 주제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 꼭지를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는 말 그대로 이제 기왕의 공공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그 의미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공공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아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두 번째 꼭지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공공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이 부분도 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공성의 이념, 공공성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상적인 상태가 어떤 거냐, 이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필요하냐 하는 공공성의 원리. 세 번째는 공공성도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공공성의 유형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공성의 이념인데요. 저게 추구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공과 사의 조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실은 이야기죠. 나의 사적인 예를 들면 나의 사적인 이익을 공익을 위해서 좀 희생할 수 있을까? 절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과 사를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공공성의 궁극적인 추구하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은 공과 사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철학 쪽에서는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건 뭐 고대 서양 철학에서는 뭐 고대부터 현대까지 계속 고민스러운 숙제고요.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동양 철학 쪽도 결국은 공과 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보편과 특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쪽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권위와 자율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국가, 뭐 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적인 자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에 대해서 얼만큼 간섭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죠.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가. 코로나 시기에 나 집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고 싶은데 못 나가게 막는단 말이죠. 얼마나 못 나가게 막을 수 있는가. 뭐 그런 정치적 차원에서는 공적인 권위와 사적인 자율의 조화를 놓고 사실은 많이 논쟁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경제적 차원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데 공익과 사익의 관계겠죠. 그래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손해봐도 되는가, 희생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항상 우리가 부닥치는 숙제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사회와 개인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사회학에서는 뭐 가장 근본적인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 차원에서는 행정학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인데요. 정부가 예를 들면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규제를 하긴 하는데 얼마만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즘 기업인들은 정부한테 규제 좀 빨리 풀어주라 막 이런 요구를 많이 하죠. 그게 말하자면 이제 제도적 차원에서 국가와 또 정부와 시장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뭐 다양한 차원에서 공과 사회 조화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공과 사회 조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은 고민들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우리의 사적인 삶, 그냥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저런 문제는 사실은 많이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공공성이 결국 추구하는 이념은 공과 사회 조화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그 공과 사를 조화롭게 이렇게 이룰 수 있겠는,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이제 뭐 문장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대로 표현을 하면 공동체 행위 주체들이 절차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내용적으로는 정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기본 원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절차와 내용은 서로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냥 단순한 다수결은 아니고요. 공론장에서 함께 토론하고 수기하고 그러면서 어떤 합의를 이루어내는 그런 절차를 민주적 절차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의의 가치는 나중에 또 다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그 정의와 관련된 가치들이 있거든요. 뭐 평등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실현을 해야 된다. 어느 하나를 실현하는 것은 공공성을 실현하는 걸로 볼 수 없다. 예컨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는 노예제도를 만듭시다 해서 다수결로 통과시켰어요. 그거 민주적 절차를 밟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노예제도는 인간의 자유의 가장 치명적인 제도죠. 그래서 정의의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정의의 가치를 그러면 이런 경우 상상할 수 있죠. 선한 독재자, 착한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좋은 제도를, 좋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운영을 한다. 그럼 뭐 굳이 민주적 절차가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독재자라고 하는 존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고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선한 독재자가 독재를 하는 동안 그 국민들은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의의 가치, 선한 독재자는 국민들의 판단 능력, 자유로운 판단 능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공공성이 실현된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적 절차와 정의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념이라고 하는 공과 사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성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그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앞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민주주의하고 그다음에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느냐 간접적으로 참여하느냐. 그래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의의 경우도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정의를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절차에다가 기회 균등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평등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기회를 주고 뭐 승리한 사람은 뭐 승리한 대로 그 승리에 대한 보상을 받고 패배한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고 과정에 대해서만 평등한 기회, 동등한 기회를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적 측면에서 우리가 정의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 측면에서의 정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의 차이, 격차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줄여줘야 되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분배적 평등, 위에 거는 이제 기회균등 해서 민주주의는 직접 간접 민주주의, 그다음에 정의는 절차적 정의하고 실질적 정의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남아서 2 곱하기 2 하면 4개의 공공성의 유형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의 유형을 4가지로 보면 우리가 이제 특성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아까 간접민주주의 절차적 정의 말씀드렸죠. 이것이 만나는 지점을 저는 이제 보호적 공공성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호적 공공성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기본권은 생명, 그 다음에 재산, 그리고 나의 자유 이런 3가지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공과 사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호적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자유주의, 뭐 자유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사상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보호적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배적 공공성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간접민주주의 실질적 정의가 만나는 그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분배적 공공성인데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빈부의 격차는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과 사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되면 공과 사의 조화가 어렵죠. 아무래도 없는 자들은 많은 불평, 불만 또 불행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분배적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사회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권이라 하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인간으로서 사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복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다마적 공공성인데요. 이것은 직접 민주주의 절차적 정의하고 만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참여권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마적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담화죠. 말 그대로 말을 하는 거죠. 서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서로를 설득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 참여권을 우리가 신장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직접 민주주의하고 실질적 정의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해방적 공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해방적 공공성은 그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빈부의 격차가 발생한다. 그러면 빈부의 격차가 왜 발생하지? 그러면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데 그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근데 저기에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도대체가 돈벌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개인은 부지런한데 왜 부지런한 사람들이 제대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가? 그것은 사회가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결함을 해결해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공유권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범위가 물론 다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지만 국가나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공공 그 소유 그 부분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한 대로 어느 정도 돈벌이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공공성의 유형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는 생략하고 그 추구하는 바가 저렇게 다르구나. 그러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거냐? 사실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자들은 보호적 공공성을 강조하고 또 요즘 말하는 뭐 복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분배적 공공성을 강조하고 또 요즘 무슨 뭐 참여라든가 뭐 공론장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은 다마적 공공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해방적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가지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실현해야 할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나 비중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그것은 이제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그 배합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은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이념은 공과 사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다. 방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가지는 동시에 실현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면 공공성은 저렇게 유형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유형은 독립되는 하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배합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일단 개념 부분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문제는 공공성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는 어떻게 공과 사가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는 한 6가지 제가 이제 차원을 놓고 이념, 그다음에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에너지 뭐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적 차원에서는
공과 사회 조화가 깨지는 게 이제 이념적 차별과 배제라는 겁니다. 이념적 차별과 배제.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그 이념적으로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반공주의를 우리가 지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반공주의가 이렇게 좀 변화해온 역사를 보면 멸공, 승공, 반북 이런 식으로 이제 반공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념적 차별, 배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개념은 어렵습니다만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워낙 경쟁 사회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승자에 의한 패자의 차별과 배제가 정당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전에 보면 흑수저, 금수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지가 잘났고 노력했으니까, 패배한 사람은 지들이 못 나갔고 제대로 못했으니까, 뭐 이런 식의 그 사람들의 어떤 차별과 배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공과 사를 조화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차원에서는 공적 권위가 사적 자유를 압도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정치적 차원에서 좀 우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는 이렇게 물결 타듯이 변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는 완결된 제도도 아니고 완벽한 제도도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스러운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한 현재 정치 체제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87년부터 이행기, 공고하기, 1차 반동기, 또 회복기, 2차 반동기, 그다음에 현재 상태까지 이렇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할 게 이제 반동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국민의 자유와 주권이 사실은 상당히 훼손되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동기에 우리가 특히 목격하게 되는 것은 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법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을 영어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rule of law, 또 하나는 rule by law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지배하고 법에 의한 지배인데 법의 지배는 예외가 없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동기에 나타나는 법치의 특성은 법에 의한 지배고, 이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분류가 돼 버립니다. 하나는 법을 우습게 하는 자, 또 한 부류는 법을 두려워하는 자. 이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돼 버립니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공과 사는 저 상황에서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행정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정부 압도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을 통해 가지고서 민영화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탈규제 시장화 뭐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취약성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진단입니다. 또한 측면에서는 이제 관피화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직 관료들의 유착을 통한 사익의 추구 방식입니다. 그래서 피규제 기관에 의한 규제 기관의 포획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 조직의 대부분은 관피화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아주 제거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견제해야 할 아주 무시무시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차원에서는 불평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저성장의 일상화, 그 다음에 고실업, 부와 소득의 불평등, 뭐 이거는 뭐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격차가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인구 감소, 공간 격차, 디지털 격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구 감소도 저런 식으로 뭐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감소라는 것은 지방의 현상이지 수도권의 현상은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이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사실은 공과 사회 조화를 위협할 수 있다. 뭐 공간격차 얘기하고요. 특히 이제 지역 소멸 같은 경우도 보면 2117년까지 보면 거의 수도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인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가? 지방이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격차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컴퓨터를 사용한다, 핸드폰을 쓴다, 이런 차원을 앞으로는 넘어설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AI가 지배적인 그 툴로 등장을 하게 되면 AI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들과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로 또 세상은 나뉘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격차는 상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우리에게는 상당한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환경적 차원에서 기후 불평등 얘기 나옵니다. 있는 사람들은 날씨 걱정 안 해도 돼요. 추우면 난방 돌리면 되고 더우면 에어컨 떼면 됩니다.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도 결국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과 사회 조화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은 불평등의 문제가 공과 사회 조화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 하는 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성의 실현 전략 구상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공통인 전략, 이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공성 실현 전략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거고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담론의 핵심과 그것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담론으로서 공공성 담론이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기초해서 공통인 전략을 도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두 담론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준을 존재론, 인식론, 윤리론으로 나눠서 신자유주의 담론은 분리의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사회는 없고 오로지 세상에는 개인만 있다, 이게 기본 생각이에요. 그러면 존재론 쪽에서 공공성 담론은 뭘 얘기를 하냐면 관계의 존재론입니다. 동양 사상의 핵심은 분리가 아니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존재론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론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신자유주의 담론은 도구적 인식론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도 얘가 내가 돈벌이 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도움 되나 안 되나, 자연을 바라보는데도 저것을 갖다가 삽질해서 아니면 불도저로 밀어붙여가지고 돈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거죠. 상당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인식론 방식입니다. 공공성 담론에서는 목적적 인식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날 때도 말 그대로 그 인간을 나와 비슷한 주체로 인식을 하고, 자연을 대하는 자세도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 그것이 인간에 갖는 의미,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접근하는 방, 공생을 추구하는 방식이죠. 그게 이제 목적적 인식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론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 담론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 개인의 책임이에요. 무조건. 그에 반해서 공공성 담론은 공유적 책임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 담론에서 말하는 공유적 책임론은 연대 책임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이 야 니네들 이런 거 하면 안 돼. 한 놈이라도 하면 다 큰일 날 줄 알아. 근데 누구 한 놈이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무 죄 없이 같이 책임지고 벌 받는 거죠. 연대 책임입니다. 나의 주체적인 의지와 관계없이 책임지는 방식. 연대 책임인데 공유적 책임론은 내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자세를 전제로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책임의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유적 책임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재론, 특히 공유적 책임론을 바탕으로 해서 공전략을 얘기하고요. 인식론에서는 통전략을, 그 다음에 윤리론에서는 인전략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론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얘기는 그게 왜 공이냐 그러면 그 공자 논어에 나오는 화이부동이죠. 화이부동. 그러니까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다 지우고 사람들과 함께 가는 방식이 아니고 나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사람들과 뜻을 함께하는 방식, 그게 이제 공이죠. 그래도 공은 다수가 함께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그런 전략입니다. 인식론은 역지사지 형태죠. 물론 이게 이제 원전에 그대로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기에서 이제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론에서는 불인지심이죠. 그래서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이제 공통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성을 한번 실현하는 전략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된 존재라면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식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공전략의 기본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일을 할 때도 혼자 하지 말고 시민사회하고 시장하고 같이 좀 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측면에서는 시민 만들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권적 시민, 유덕한 시민, 연대하는 시민을 우리가 어떻게 창출해낼 것이냐. 여기서 연대하는 시민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하는, 그것이 이제 연대하는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전략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혁신과 공론장의 활성화를 우리가 숙제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주권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그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법치주의에서는 법의 지배 정신을 분명하게 실현하는 것, 그 다음에 대의주의에서는 대표성 강화하는 부분, 직접민주주의 부분에서는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논리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하고 고민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는 미디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라고 하는 게 이제 보면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전통적인 미디어죠. 방송, 신문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뉴 미디어는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시는 거, SNS 하는 거, 뉴 미디어입니다. 그런데 그 레거시 미디어하고 뉴 미디어가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이 논리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뉴 미디어는 지금 막 시작이 됐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적응을 해야 할랑말랑 하는데 저기에 또 하나 껴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뉴 미디어의 플랫폼을 깔아주고 운영하는 그 기관이 사실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돈벌이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하는 기업이 자신들에게 돈벌이가 유리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짜서 SNS를 활용하기 때문에, 플랫폼을 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작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왜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이제 막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이 과연 뉴미디어 안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대단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게 돼야 사실은 공과 사의 조화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숙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전략 측면에서는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안전, 그 다음에 안전은 단순하게 생명 지키는 거 넘어서 가지고 인간적인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보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 부분입니다. 자유는 소극적인 부분도 있고 적극적인 것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남의 자유를 제가 훼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하고 적적 자유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평등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아까 절차적 평등하고 실질적 평등을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예컨대 절차적 평등만 얘기를 하면 나중에 실질적 불평등 어떻게 할래?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실질적 평등을 강조하게 되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있는 사람 돈 세금 걷어갖고 없는 사람한테 주어버리니까 있는 사람들은 애써서 번 돈 다 뺏기는 기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한 선에서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문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공동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내가 의도적으로 개입했건 개입하지 않았건 나는 어찌되었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물론 강도는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강약을 조정해 가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책임을 공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평화는 매우 중요한, 요즘 전쟁들 벌어지니까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가 있어요. 소극적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예요. 저거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죠. 적극적 평화는 정의의 실현을 바탕으로 한 평화입니다. 저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은 뭐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념이라든가 원리, 그다음에 실천 논리에 따라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공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공과 사의 조화다. 어떻게 이룰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을 취하자. 다만 두 가지는 동시에 실현하도록 하자. 이거고, 그러면 마지막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전략을 구사할래? 공통인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은 함께하는 방식, 통은 진정으로 소통하는 것, 그 다음에 인은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공공성의 전반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풍경화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질적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혹시라도 동양 사상, 동양 철학, 한국 전통 철학을 이해하는데 어떤 하나의, 아까 여기서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